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급제가 되었으면 우리 한번 참여해 주신 네, 맞네. 같이 인사를 예. 인사 같이 하고 예.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예. 어디까지요? 안녕하십니까. 인문학당 달리 박선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즌2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 혼자 떠드는 강의에서 조금 변화를 줘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인 젊은 친구와 함께 작품을 이야기 나누는, 제가 먼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첫 시간으로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일리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리온, 그러니까 트로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트로이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원전 8세기로 유추되고 있는데요. 히랍의 시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의 시인인 호메로스가 트로이에 관해서 쓴 서사시, 시형식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있는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그죠? 이과의 어떤 대표적인 아이콘인 이 스티브 잡스가 잠시 들어갔던 그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교가 그 입학 허가장과 더불어서 보내주는 그 선물이 바로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 두 권을 딱 보내준답니다. 그 정도로 이 두 권의 책을 모르고는 문학과 철학을 또는 인생을, 삶을, 인간을 이야기하지 마라,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그 대단한 작품을 짧은 시간 내에 훑어보려고 합니다. 일리아스는요, 그 기원전 8세기에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자체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가 2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권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책 한 권 한 권은 아니고요. 두루마리를 얘기하죠. 그 두루마리로 24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1권과 24권이 서로 딱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2권, 23권, 3권, 22권 이런 식으로 이걸 환원적인 구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과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뭘로 시작하고 끝을 내느냐면 자식을 찾으러 가는 처음에는 그 자기의 딸을 크리세이스를 찾으러 가고요. 끝에는 그 프리아모스 왕이 죽은 자기의 아들 헥토르를 찾으러 가는, 즉 자식을 찾으러 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처음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호메로스가 얼마만큼 인간적인 어떤 감정, 그러니까 공감, 이런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느냐, 이 대서사시를 처음과 끝을 어떤 신들의 어떤 웅장한 모습, 이런 거에 맞춘 게 아니라 가장 슬픔에 찬, 가장 간절한 인간에다가 맞추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이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의 첫 시작은요, 이 작품 자체가 주인공을 한 명을 딱 집어라면은 아킬레우스잖아요. 아킬레우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오디세이아 같은 경우는 오디세우스를 중심으로 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이것은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이야기 자체의 줄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의 처음부터 또는 트로이 전쟁의 이전부터를 쭉 담고 있으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트로이 전쟁이 이미 발발을 했고 10년간 트로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끝나는 해에 50일 정도만을 이 두꺼운 책 안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후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이 속에 나와 있는 문맥들이 이전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다 유추할 수 있도록 담고 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작품이죠.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 이제 트로이를 침공을 했고요. 그리스 그 연합군이 트로이에 뺏긴 그 왕비를 찾아서 그죠? 왕비를 찾아서 가서 이 싸움을 시작을 했지만 누가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전혀 참전을 하지를 않으니까 전쟁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끝에 자기의 절친인 파트로클로스가 죽으니까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전을 하죠. 그러면서 적장인 헥토르를 죽이고 그 헥토르 즉 자기의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오는 프리아모스 왕이 애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는 우리의 아킬레우스가 그 헥토르의 시신을 내어주고 장례식을 치르고 요게 끝입니다. 예, 일리아스 전체의 이야기는 요게 끝이죠.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이전의 어떤 전후 사정을 알아야만 일리아스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리아스 안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 또는 문장 하나가 그 전후의 어떤 이야기들을 유추할 수 있도록을 장치해 놓았습니다. 자, 그것을 풀어보려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아니, 왜 그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고 있다. 그럼 트로이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우리가 트로이 전쟁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트로이 목마 아닙니까? 그렇죠?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일리아스 안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트로이 전쟁이 그럼 왜 일어났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면 일리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헬레네의 납치입니다. 예, 가장 아름다운 이 왕비인 헬레네의 납치. 이 헬레네의 납치는 또 왜 일어났느냐? 파리스라고 하는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가 첫 번째 왕자라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지 않습니까? 이 파리스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남의 왕비를 데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 일은 그러면 또 왜 일어났느냐? 이 이전의 이야기들은 전부 신하고 상관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도요, 호메로스는 이 전의 이야기들을 일리아스의 처음부터로 시작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는요, 호메로스는 철저하게 신과 연관되어 있지만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고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리아스를 좀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이야기를 잠시 다루면은요. 자, 왜 파리스가 이렇게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파리스는요, 트로이의 왕자였죠. 그죠? 근데 이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우리도, 종교를 조금 벗어난 계시는 분들은요, 자식이 딱 태어나면 이제 사주팔자를 보지 않습니까? 이 시대 때, 그리스 때는 어디로 갑니까? 예, 델포이 또는 델피라고도 하는, 이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신녀한테 묻습니다. 아유, 이 아이의 사주가 어째 됩니까? 앞으로 어째 되겠습니까? 라고 이 파리스의 운명을 물었죠. 그랬더니 파리스의 운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트로이를 멸망시킬 팔자를 타고났다. 운명을 타고났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프리아모스 왕하고 아케베가 놀라죠. 내가 낳은 아들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없애야 되죠. 가서 저기 산에 가서 죽여라. 그러면 꼭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목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서 자기의 자식으로 키우죠. 그게 바로 파리스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파리스를 놔두고, 그럼 파리스는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자, 그 이전으로 또 돌아가면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이 사건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신이 누구냐? 제우스 아닙니까? 그렇죠? 제우스 이러면은 많은 뭐 일도 하고 뭐 그렇지만 제우스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바람둥이죠.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이제 테티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테티스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제우스는 일단 아름다운 여신을 보면은 또 그죠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테티스와 딱 이 잘해보려고를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떨까? 이 궁합을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테티스가 낳은 자식이 자신의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우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우스는 누구를 쳤습니까?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치고 자기가 왕자에 올랐는 그 아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만일에 테티스랑 결혼을 해서 이 테티스하고의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버지를 능가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자기를 치고 자기의 왕자에 오를 것이다 라는 유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테티스와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테티스를 그러면 어떻게를 합니까? 근데 테티스는 신입니다. 이 여신을요, 원래 이제 신들의 세계에서는요, 신은, 신하고 결혼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특히 여신이 신하고 결혼을 못하는 경우는요, 대부분의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티스를 신하고 결혼을 시키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난 아들은 신을 능가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들이 회의를 하죠. 안 되겠다. 테티스는 누구랑 결혼시키면 됩니까? 인간하고 결혼시키면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난 아들은요, 인간인 아버지보다 능가해 본들 신의 경지에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펠레우스라고 하는 왕에게 결혼을 시키죠. 테티스를요. 그리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러줍니다. 왜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들이 보기에 인간하고 결혼을 시켰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즉 여신인 어머니와 인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아킬레우스입니다. 우리 일리아스의 주인공인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의 운명은 이때부터 슬픈 운명을 타고 나는 거죠. 자, 테티스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도요, 테티스는 여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근데 테티스가 처음에는요, 막 신들이 너 결혼 축하해 뭐 이렇게를 하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인간하고. 근데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킬레우스를 딱 품에 안는 순간 테티스가 정신을 차립니다. 뭐예요? 이 아들은요, 순수 혈통만 아니면 전부 인간입니다. 인간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여신이지만 이 아이는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을 운명이라는 거죠.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데, 테티스의 경우에서 보면 내가 난 이 아들이 죽는 거를 봐야만 되는 어미인 것입니다. 이 순간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죠. 자식의 죽음을 안아야 하는 어머니의 운명이 자기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를 합니까? 제우스에게 따지러 갑니다. 아니, 내가 속아서 인간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쩔 겁니까? 안 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죽는 모습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을 신으로 만들어 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가서 애걸복걸합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가 한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래, 그러면 아킬레우스를 살려줄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디에다가 망각의 강인, 그죠?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이 스틱스 강에다가 아이를 담궜다가 꺼내라. 그러면 이 아이는 영원히 어떠한 창과 칼에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테티스가 데리고 갑니다. 테티스가 데리고 가서 강물에 딱 잡으면 이 강물의 물살이 아주 세요. 그래서 발목을 딱 잡고 잘못하면 이게 빠뜨려지니까 얼른 빠뜨렸다가 꺼냅니다. 그런데 어느 부위만 강물이 닿지 않아요? 잡고 있었던 발목은 이 스틱스 강물에 닿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요 발목 가는 부분 여기를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달리기 할 때 보면 발목 제대로 안 풀면 뚝 하고 끊어지는 가장 우리 몸에서 약한 건이 바로 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온 거죠. 그래서 결국 아킬레우스는 나중에 파리스가 그 헬레나를 납치한 왕자 있지 않습니까? 파리스가 쏜 화살을 어디에? 이 아킬레스건에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죠. 어쨌든 이러한 인물이 바로 아킬레우스입니다. 즉 아킬레우스는 이러한 운명을 타고난 거죠. 예, 어머니인 신, 아버지인 인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의 신과 같지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결국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신이 되지 않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이 바로 이 일리아스가 담고 있는 가장 핵심된 이야기가 아닌가. 왜 아킬레우스를 호메로스가 주인공으로 해서 이 두꺼운 서사시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우리가 거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났다면, 그래서 호메로스가 한 유명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어쩌겠는가? 죽을 그때까지 어찌 죽음에 이르기까지 투쟁해보지 않겠는가? 이때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에 대한 강한 의지인 거죠. 죽을 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일리아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일리아스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오히려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많이 해석이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위대한 작품이 아닌가. 인간은 죽을 운명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슬퍼하고 신세한탄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호메로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죽을 거라면 죽기 살기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시종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자기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에라이 모르겠다라고 삽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최선을 그 순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순간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끊임없이 갈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일리아스를 통해서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하고요. 지금부터 우리의 젊은 친구는 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신화의 세계, 인간, 지금 우리의 삶, 3000년 전의 작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저 혼자서 이때까지는 했는데요. 이제 우리 젊은 학생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번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장예주 학생,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성대학교 재학 중인 장예주입니다. 평소에 교수님과 이렇게 인문학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았는데 같이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짧은 그 시간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일리아스 혹시 책은 읽어보셨나요? 좀 두꺼워가지고. 네. 제가 책까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책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때 제가 19권, 20권까지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나요?
네, 이제 말하자면은 음.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는 것까지 싹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디세이아 이전의 딱 단계까지가 일리아스에 다 나와 있는 게 다 나와 있다, 그렇죠? 네. 어땠나요? 그때 그 읽을 때의 느낌, 그리고 또 오늘 뭐 간략하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줄거리 정도 나왔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렸을 적에는 네, 그게 유행이었고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다 함께 보는 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읽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신과 다르고 필멸자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 특히 아킬레우스가 명예를 굉장히 추구하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이제 명예를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이런 게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 예. 왜 우리가 이런 걸 읽어야 되지? 예. 뭐 신들의 이야기, 그거 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이걸 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이게 왜 위대한 문학 작품이지? 뭐 이런 생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옛날 얘기 같은 거는 보통 할머니들께서 얘기를 자기 전에 들어봐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대다수인데 어떤 그런 거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담아 놓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도 또 일리아스도 우리가 굉장히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되게 교훈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또 그 당시 사회상 이야기를 담아 놓고 우리가 지금 읽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를 저희가 느껴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적에 이걸 읽고 조금 상상력이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평선을 넓혀간다는 생각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화를 제가 이제 또 그 신화를 읽어보면 이 허구맹랑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뭐 아예 뭐 신이 그리고 별로 그 교훈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들도 만화책이나 뭐로 다 보고 있고 부모님들도 그리스 신화는 거의 필독서처럼 두거든요. 뭐 그 속에 보면 특히 제우스 알다시피 제우스 엄청난 바람둥이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헤라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그 화장품 브랜드인 이 헤라는 가정의 여신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또 뭐 페미니즘 이런 눈으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헤라는 끊임없이 질투의 화신이잖아. 이 남편의 바람길을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하는 그러면서 이 질투심으로 왜 제우스는 가만히 놔두고 제우스가 더 나빴는데 제우스의 상대 여성들을 전부 다 처벌해버리고 벌 주는 그런 역할을 헤라가 하거든요. 같은 여성끼리 이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굉장히 불공평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난 되게 오늘은 원래 이게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안 하고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는 결국 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나는 호메로스는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나는 읽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인간에 비해서 신들이 훨씬 더 굉장히 저희 그 완벽하지 않은 모습 이게 우리가 읽어보면 아니 신이 왜 저래? 신이 완전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굉장히 편파적이거나 누가 와서 테티스가 와서 아킬레우스 자기 아들을 도와달라고 한다고 제우스는 바로 아킬레우스의 편이 되어버리고 뭐 이런 모습들 신이 정말 신 같지 않은 모습 우리가 신이라고 뭐 얘기를 한다면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일리아스 속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나는 호메로스가 결국은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 자체가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까? 인간으로서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신에 비해서 인간은 굉장히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 속에서 영웅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신 속에서.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우스나 뭐 이런 영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인생의 조금 뒤안길에 온 누님의 이제 시선이고 아직 인생의 여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아까 하신 말씀이 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중간에 조금 까먹었는데 아까 결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우리가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신과 있는 거? 이거는 저가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나중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아까 전에 트로이 영화를 말씀하셨잖아요. 트로이 영화에서 프리아모스랑 헥토르랑 아가멤논이랑 아킬레스의 모습이 조금 되게 빠르게 오버랩되면서 겹쳐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조국, 안정, 신, 나의 명예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을 지향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걸 선과 악으로 구분 지어서 이건 나쁘고 저건 괜찮아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게 아니라 사람들 각자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정말 저렇게 온몸을 불살라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제가 이거 너무 나쁘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각자의 이게 목표가 다를 뿐. 그러니까 온몸을 불살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명예든 아니면 그죠 뭐 권력이든 그죠 그 위해서 불사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참 멋있다. 그렇죠. 그렇게를 살아야 그렇게 되겠다. 생각합니다. 역시 젊은 분들이 똑같은 작품이라도 보는 시선들은 참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요. 저도 지금 배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그죠? 또 이 작품에서 뭐 특별히 저한테 가르쳐 주실 만한 느낌이라든지 또는 뭐 영화를 보다 포즈 딱 하는 것처럼 멈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제가 영화를 봤을 때 영화가 3시간 20분짜리라 가지고 모든 장면이 완벽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 중에서 또 특별히 기억났던 장면은 헥토르가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신을 숭배하고 좀 더 불확실하지만 괜찮아 우리 좀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헥토르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아내에게도 최선 다하고 아우에게도 좋은 형이 되고 조국을 많이 생각을 하고 정말 저 사람은 슈퍼맨인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또 그러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서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제가 못 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헥토르는 처참하게 죽잖아. 아킬레우스의 손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헥토르는 굉장히 그 일리아스에서 보면 전형적인 그 멋진 남성, 좋은 남편, 훌륭한 아버지, 그리고 훌륭한 아들, 훌륭한 형, 그리고 훌륭한 장군. 가장 멋있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인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우스의 손에 처참하게 죽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훌륭하고 반듯한데, 그죠?
아니 그게 우리가 살면서 꼭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잘 되는 것만은 또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아까 전에 저희가 신이라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음. 신이 딱 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동쪽에서 불다가 서쪽에서 불면은 아 신이 변덕을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듯이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의 결과를 제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이유를 저희가 밝혀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조금 더 멋있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닐까 우와, 생각합니다. 멋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그게 그 일리아스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인 운명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냥 운명에 거역할 수 없다. 그냥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우리 예조 학생은 오히려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지지 않는, 이길 수 있는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역시 젊은이와 이 나이든 사람의 견해의 차이가 확연히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짧지만 이 정도로 저희들이 일리아스를 굉장히 너무 짧고 뭐 거대한 작품을 다뤄서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뭐 모든 답과 모든 것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이런 위대한 작품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고 하면은 책이든 또는 영화든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젊은이 장예조 학생에게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